눈과 바람이 뒤엉켜 날카로운 소용돌이를 만들던 그날 밤,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가로등조차 꺼진 길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이미 눈에 젖어 축축했고 볼에 스치는 바람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어떤 차가움도 지금 품에 안긴 아이를 꼭 껴안은 그 팔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순간은, 그리고 10년 뒤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 준호는 은정을 향해 말하곤 했다. 은정아, 너만 있으면 돼. 사랑이면 충분하지. 카페 창가에 앉아 그의 손을 잡던 날들. 은정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자신이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았지만 사랑만큼은 진짜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여자야. 괜찮겠어? 준호는 활짝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은정아, 걱정하지 마. 그 따뜻한 말들이 은정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결혼식은 소박했다. 은정 쪽 하객은 고아원 선생님 몇 분과 친구들 뿐이었다. 준호의 어머니는 그날 내내 인상을 찌푸렸다. 참 신부 쪽이 너무 초라하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은정은 행복했다. 준호가 자신을 선택해줬다는 것만으로. 하지만 결혼 뒤 준호의 말은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다. 은정아, 집이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 내가 일하고 오면 편히 쉴 수 있게. 아, 저녁은 좀 더 풍성하게 차려줄 수 있지 않아? 나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은정은 더 열심히 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요리책을 뒤적이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다. 하지만 준호의 입맛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짜? 너 요리 배운 적 없지?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불만은 비난으로 바뀌었다. 돈 한 푼 못 벌면서 집에서 대체 뭘 하냐? 내가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쓰고 사니까 좋지? 은정은 임신 중이었다. 입덧이 심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준호는 그걸 이해하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일 다 하던데 너만 유난히 힘들어하네. 말끝마다 가시가 돋았다. 칭찬은 사라지고 비난만 남았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들르는 시어머니는 은정이 하는 모든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게 청소한 거야? 구석구석 봐. 먼지가 그대로잖아. 요리는 왜 이렇게 못하니?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사나? 너 화장은 왜 안 해? 여자가 집에만 있다고 그렇게 추레하게 있으면 어떡해. 은정은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비교는 더 노골적이었다. 어제 친구 아들이 결혼했는데 말이지. 시어머니한테 금목걸이에 밍크코트까지 해주고 해준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근데 넌 달랑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한 게 뭐 있니? 그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다. 존재를 부정하는 비수였다. 우리 아들이 내 덕에 손가락 빨고 사는 꼴은 안 봤으면 해. 가난한 집 출신이라더니 역시 그 수준이구나. 은정은 웃음을 짜내며 말했다. 죄송해요. 더 노력할게요. 하지만 노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애초에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문제라고 여겼는데 은정은 딸을 낳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그녀의 품에 안겼을 때 은정은 울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미안해서. 이런 집안에 데려와서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딸을 보고도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다.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지는 거지. 딸은 뭐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산후조리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집에 가버렸고 준호는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왔다. 은정은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몸을 추스렸다. 밤마다 아이는 울었고 은정도 함께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는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 자라났다.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준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새 셔츠를 사고 향수를 뿌렸다. 준호 씨 요즘 많이 바쁘지? 주말에는 좀 쉬면 안 될까? 회사 일이 바빠. 너는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밖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은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의 짜증이 두려워서. 어느 날 밤, 준호는 늦게 들어오더니 잘 자던 은정 옆에서 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 누군가와 속삭였다. 은정의 눈이 그 소리에 가볍게 떠졌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희미한 빛. 가슴이 두근거렸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조용히 일어나 따라 나갔다. 주방에 홀로 앉은 준호는 낯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니, 그럼 또 보고 싶다고 하면 되잖아. 오늘 너 너무 예쁘더라니까. 그 원피스 정말 잘 어울렸어. 은정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을 크게 들이켠 뒤 결국 다가섰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준호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다. 뭐야? 왜 몰래 나오고 그래? 사람 놀라게. 누구랑 통화한 거냐고. 준호는 비웃었다. 참견하지 마.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상관없는 사람이라니. 그 말이 더 아팠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이잖아. 난 당신 아내잖아. 아내? 내가? 웃기지 마. 당신이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돈 한 푼 못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쁘지도 않으면서 그 말은 결혼 생활의 바닥을 찍는 소리 같았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 그런 거 이제 없어. 솔직히 말할까? 내가 바람 폈어. 그래, 다른 여자 만나. 그럼 뭐, 너 같은 게 나를 잡을 수 있어? 그 순간 은정의 가슴 속에서 바로 그날 밤부터 잊혀지지 않는 말이 솟구쳤다. 너 같은 게. 그 말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에 불을 붙였다.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외로워서 결혼했을 뿐이야. 너는 그냥 거기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선택한 거였어. 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싫어. 너만 보면 숨 막혀. 매일 보는 그 초라한 얼굴, 맨날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것들. 다 지겨워. 은정은 더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은정의 결심은 그날 밤 만들어졌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준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들어와도 술에 취해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만취한 채 집에 들어왔다.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짜증을 냈다. 시끄러워. 애를 왜 이렇게 못 키워? 미안해, 지금 달래볼게. 미안하긴. 맨날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고. 그래서 뭐가 달라져? 준호는 탁자 위에 컵을 집어던졌다.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너네 때문에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고. 둘 다 꺼져버려. 은정은 아이를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다.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은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날 밤 은정은 그 말 앞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슬픔이 아니라 끝이었다. 준호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자 은정은 조용히 움직였다. 이불에 쌓여 자던 딸을 품에 안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저금통 하나를 챙겼다. 그 안에는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많지 않았다. 겨우 30만 원 정도. 딸의 작은 장난감 가방에 분유 한 통을 챙기고 옷 몇 벌을 급히 말아 넣었다. 자신의 옷은 많이 챙기지 못했다. 가방이 무거우면 아이를 안고 걷기 힘들 테니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울음은 나중에 살아남을 길을 찾은 뒤에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집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은정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겨울 길은 얼어 있었고 하늘은 눈발을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그래도 이젠 안전한 곳으로 가자. 아이는 은정의 품에서 작게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 작고 따뜻한 체온에 은정은 버텨낼 이유를 느꼈다. 그녀는 집이 아닌 희망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첫날 밤은 24시간 카페에서 보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다. 새벽 3시 아이가 배고파 울기 시작했다. 은정은 서둘러 분유를 탔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며칠 동안 은정은 아이를 안고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고시원 쪽문에서 잠들기도 하고 역 대합실 바닥에 앉아 밤을 버티기도 했다. 지하철 환승 통로의 벤치,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교회 현관. 먹는 건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이었다. 아이에게 줄 분유는 아끼고 또 아꼈다. 어느 날은 공중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겼다. 차가운 물에 아이가 울었지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다. 은정의 손은 트고 갈라졌다. 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분유가, 기저귀가, 최소한의 식비. 일주일 만에 저금통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다 결국 분유는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는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렸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가장 마지막에 눌러야 할 번호. 하지만 지금은 그 번호뿐이었다. 시댁. 신호음이 울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분유라도 살 수 있게. 차가운 목소리.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알바라도 하지 그랬니? 손 벌릴 때만 시어머니냐?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은정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 때문에 그래요. 아이만이라도 제발. 부탁 하나만 할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줘.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뚝 끊어졌다. 은정은 담벼락에 기대앉아 떨리는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순간이 당신들 인생의 가장 큰 수치가 될 거니까. 은정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 속에 잠기지 않았다.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다. 은정이 처음 일한 곳은 허름한 찜질방의 빨래방이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을 때 사장님은 아이를 보고 난색을 표했다. 애가 있으면 일하기 힘든데 아이는 제가 업고 일하겠습니다. 절대 방해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5만 원.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 구할 거야. 감사합니다. 고무 장갑 속 손은 불어 터졌고 세제 냄새는 손등에 배어 밤새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그녀는 다짐했다.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야. 밤에는 찜질방 구석에서 아이와 함께 잤다. 사장님이 몰래 허락해 준 것이었다. 딱 한 달만이야. 그 안에 방 구해. 은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은정은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반지하의 좁은 방이었지만 자신과 아이만의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다음으로 한 일은 헌옷수선이었다. 동네 수선집에서 일을 구하려 했지만 경험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고아원에 있을 때 배웠던 바느질 실력을 되살렸다. 중고로 낡은 재봉틀 하나를 샀다. 5만 원. 그녀가 가진 돈의 전부였다. 온라인 중고 장터에 수선 서비스를 올렸다. 아동복 수선해드립니다. 3천 원부터. 처음 일주일간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홍보 글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주문이 들어왔다. 아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요. 줄여주실 수 있나요? 은정은 밤새 정성껏 작업했다. 단순히 기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지의 전체적인 라인을 살렸다. 며칠 후 후기가 올라왔다. 완전 만족합니다. 손재주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그 후기를 시작으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은정은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수선 전후 비교 사진, 작업 팁, 옷 관리 방법 등 블로그 방문자가 점점 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육아 카페에 은정의 블로그가 소개되었다. 손재주 좋은 수선 사장님 발견, 가격도 저렴하고 퀄리티 최고. 그날 이후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은정은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아이를 재우고 밤새 재봉틀을 돌렸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밥은 미뤄도 일은 미루지 않았다. 쉴 틈도 없이 꿈을 꿰맸다. 희망을 꿰맸다. 1년이 지나자 은정은 수선뿐만 아니라 리폼 작업도 시작했다. 헌옷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 청바지를 가방으로, 남방을 아동복으로, 커튼을 쿠션 커버로. 그녀의 작품은 독특했고 실용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이야기가 있었다. 이 가방은 할머니가 입으시던 한복을 리폼한 거예요. 어머니께 선물하려고요. 남편이 입던 청바지를 아이 가방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빠의 옷이라는 걸 아이가 알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은정은 단순히 옷을 고치는 게 아니라 추억을 되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작은 가게를 낼 수 있는 돈이 모였다. 3년 후 은정은 작은 공방의 사장이 되었다. 은정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은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해냈어. 드디어. 딸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았다. 엄마 최고야. 공방은 동네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SNS에는 후기가 넘쳐났고 예약은 몇 달씩 밀렸다. 더 이상 시댁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버려진 눈보라 속의 겨울이 나를 살렸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상은 돌고 돈다. 힘 있는 자가 영원히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잘 나가던 준호의 회사. 시댁이 자랑하던 그 재벌 같은 허세.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 그리고 경제 위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는 부도가 났다. 그가 믿고 투자했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출받아 산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시어머니는 절규하듯 가구를 부여잡았지만 시간은 냉혹하게 흘러갔다. 이럴 수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 금부치들, 고급 가구들 모두 압류되어 나갔다. 준호는 회사에서 잘렸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경력도 애매하고 추천서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경력이 좀 애매하시네요. 요즘 같은 경기에 중년 남성을 뽑기는. 술로 버티던 그는 점점 술에 잠기듯 쓰러졌다. 시어머니는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탓이었다. 한때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던 그녀였지만 몰락은 몸까지 무너뜨렸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그때 은정이를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이다. 준호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모두들 피했다. 형제자매도 없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생각났다. 버렸던 며느리, 외면했던 손녀. 은정은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병원비가 밀려 있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아닌데요. 환자분이 연락처를 남기셨습니다. 가족분이 아니신가요? 은정은 한참을 고민했다. 전화를 끊을까? 아니면 가볼까? 딸이 물었다. 엄마, 누구야?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결국 은정은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보지 않으면 평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것 같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준호와 시어머니는 은정을 보고 얼어붙었다. 예전에 초라하고 눈치 보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단정한 옷차림,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은정아.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은정은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은정아, 내가 아니면 우릴 누가 좀 도와주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순간 은정의 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9살이 된 딸은 엄마를 닮아 의젓했다. 그동안 참아온 말들이 어린 딸의 입에서 또박또박 터져나왔다. 가족은 버리지 않아요. 엄마랑 나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들 가족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은정도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 기억하세요? 제가 아이 우유값이 없어서 전화했을 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건 미안했어. 용서? 그건 내가 행복해질 때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은정은 준호와 시어머니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은정은 병원 원무과로 가서 밀린 병원비를 확인했다.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카드를 내밀며 은정은 생각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내가 당당하기 위한 거야. 병원비를 처리하고 나오는데 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정아, 할 말 있으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하다는 말로 과거가 지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복해?
모든 답을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고 싶었을 뿐.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정말 행복해.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은정을 놓친 대가를 평생 짊어지게 되었다. 은정의 공방이 한 단계 성장하던 그때 그녀에게 도움의 손을 내민한 남자가 있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공예 프로그램을 개설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 강도윤, 창업 컨설턴트이자 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끄는 전문가이다. 그는 은정의 공방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이건 단순한 공예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보입니다. 칭찬에 익숙지 않은 은정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냥 딸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내는 사람 쉽지 않죠. 은정은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 흔들렸다. 도윤은 다음 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사업 계획서를 들고 문화센터 강의만이 아니라 브랜드화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브랜드요? 네. 당신의 이야기와 작품을 결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은정은 망설였다. 브랜드라는 건 너무 큰 꿈처럼 느껴졌다. 저는 그냥 공방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요. 만족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도윤의 말에는 강요가 없었다. 그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었다. 은정은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옷 리폼과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주 2회 수업을 열었다. 첫 수업에 온 사람은 단 5명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정성껏 가르쳤다. 이 청바지 그냥 버리기 아깝죠? 여기 이렇게 잘라서. 수강생들은 은정의 손놀림에 감탄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세요?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 옷을 입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자연스럽게 정성이 들어가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말했다. 선생님, SNS 하세요? 이거 꼭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수강생이 올린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졌다. 숨은 고수 발견, 리폼의 신. 일주일 만에 수강 신청이 50명을 넘었다. 문화센터는 반을 추가로 개설해야 했다. 강의가 인기를 끌면서 은정과 도윤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다.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강의 커리큘럼을 짜고 때로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은정 씨, 힘들지 않으세요? 공방의 강의에. 괜찮아요. 바쁜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옛날이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결혼했었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아니에요. 이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딸이랑 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분유 쌀 돈도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도윤은 은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이겨낸 사람의 강인함이 있었다.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그날 이후 도윤은 은정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존경하고 응원하고 싶은 사람으로. 몇 달 후 도윤이 은정에게 한 장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제 공방이 아니라 브랜드로 가시죠. 이게 뭐예요? 투자 계약서예요.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은정 씨의 브랜드에. 은정은 놀라서 도윤을 바라봤다. 저한테 투자를요? 왜요?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은정 씨가 하는 일을 응원하고 싶어서요. 은정은 계약서를 넘겨봤다.
투자 조건은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죠. 혼자가 아니니까. 그 말에 은정의 눈끝이 뜨겁게 젖었다. 투자를 받아들인 은정은 본격적으로 브랜드 런칭을 준비했다. 브랜드 이름은 다시 보마리에스 PRINGU로 정했다. 버려진 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였다. 로고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제품 라인을 정리했다. 모든 과정에서 도윤은 옆에서 조언하고 도왔다. 은정 씨, 이 디자인 정말 좋은데요? 그래요? 사실 좀 걱정됐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밤 은정이 작업실에서 도윤에게 말했다. 가끔 두려워요. 다시 무너질까봐. 도윤은 부드럽게 답했다. 무너지면 함께 다시 쌓죠. 혼자가 아니니까. 그 한마디에 은정의 눈끝이 뜨겁게 젖었다. 그녀는 알았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걸. 다시 사랑해도 괜찮다는 걸. 드디어 브랜드 런칭 쇼 날이 밝았다. 작은 갤러리를 빌려 진행한 행사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수강생들, 블로그 이웃들, 문화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은정의 이름이 걸린 첫 공식 무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번쩍였다. 은정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의 은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 브랜드는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헌옷, 남은 천, 작은 조각들. 모두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한겨울 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갈 곳이 없었던 적이 있었죠. 장래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버려진 것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이 브랜드는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다. 그날 초라하게 변한 준호와 시어머니가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갤러리 입구 밖 유리창 너머로. 그들은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부러움, 후회, 두려움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패배감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버렸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한때 쓸모없다고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은정이 딸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은정아. 은정은 멈춰섰다. 딸이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 미안했다. 정말 잘못했어. 과거 그 수많은 상처를 단 한마디로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은정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네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나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해시태그 준호의 고백. 준호는 그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행복해? 모든 답을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고 싶었을 뿐.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정말 행복해.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매일 후회해.
너를 놓친 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너무 늦게 알았어. 늦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세요. 은정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준호와 시어머니는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런칭쇼가 끝나고 며칠 후 도윤이 은정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사업 관련해서 문제라도. 아니요. 사업 말고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은정 씨, 저는 은정 씨가 좋습니다. 동료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은정은 놀라서 도윤을 바라봤다. 저는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은정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마음이 복잡했다. 저는 다시 사랑한다는 게 두려워요.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어요. 은정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은정은 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엄마, 도윤 아저씨 좋은 사람 같은데 엄마한테 잘해주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딸은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엄마, 이제 행복해도 돼. 그 말에 은정은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은정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저 대답할게요. 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하지만 함께 가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기쁨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이 흘렀다. 다시 봄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쇼핑몰은 항상 품절 대란이었고 오프라인 매장도 생겼다. 은정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도윤과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딸은 밝고 당당하게 자랐다.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눈 오는 날 아침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다. 춥고 차가운 거리, 작게 웅크린 딸, 눈보라 속에 떨어지는 눈. 하지만 그녀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섰고 그리고 꽃으로 피어났다. 도윤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옛날 생각.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는 괜찮죠?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도윤이 은정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 줄게요. 은정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준호는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살고 있었다. 초라한 원룸에서 혼자 사는 그는 가끔 은정의 SNS를 몰래 들여다봤다. 행복해 보이는 은정의 모습, 밝게 웃는 딸, 그리고 옆에 있는 도윤. 내가 놓친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온다. 준호는 그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될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었다.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그녀에게 속죄의 의미였다. 가끔 은정의 소식을 들었다. 성공했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은정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은정은 안다.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누군가가 그녀를 버렸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더 강하게 끌어올렸다. 그녀가 지나온 눈보라 속 길은 이제 다른 이에게 걸어갈 용기를 주고 있었다. 은정의 공방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버려진 것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며 위로받았다. 힘을 얻었다. 은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히 말했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어느 날 은정은 대학교 강연에 초청받았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봄의 대표 은정입니다. 은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고아원 출신이었던 것, 결혼 후 겪었던 고통,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안고 헤맸던 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 학생들은 숨죽여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혹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나요? 그 사람들에게.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복수하고 싶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는 걸. 그들의 삶에 제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제 삶을 빛내는데 집중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 이후 은정은 한 가지 다시 봄 멘토링이라는 프로젝트를 더 시작했다. 한부모 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공예 기술을 무료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첫 멘토링에 참가한 사람은 20명이었다. 그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이혼한 싱글맘,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여성, 경제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 은정은 그들에게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전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6개월 후 멘토링 참가자 중 15명이 자신만의 작은 공방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그들은 은정을 인생의 은인이라 불렀다. 2년 후 은정과 도윤은 결혼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객들은 은정의 수강생들, 멘토링 참가자들, 그리고 그녀를 응원해온 사람들이었다. 딸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엄마를 닮아 의젓하고 아름다웠다. 은정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도윤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정말 감사해요. 주례는 은정이 고아원에 있을 때 돌봐주셨던 원장 선생님이었다. 은정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는 참 조용하고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한 신부가 된 은정이를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신혼여행은 딸과 함께 떠났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 바다를 바라보며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딸이 물었다. 응.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지만 이제 더 완전해진 거야. 도윤이 딸을 안아 올렸다. 아빠가 두 사람을 지켜줄게.
평생? 도윤 씨 아닌 여보. 은정이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은정의 이야기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 버림받은 여자에서 브랜드 CEO까지. 프로그램은 은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조명했다. 눈보라 속을 걸었던 그날 밤의 재연, 첫 공방을 열었던 순간, 브랜드 런칭 쇼까지. 방송이 나간 후 은정의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저도 지금 힘든데 용기가 났어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은정님 보고 다시 일어섰어요. 제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롤모델이에요. 은정은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정아,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은정은 고민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고 다시 꺼낼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준호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사과하고 싶었어. 제대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늦었어요. 알아. 너무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정은 그를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미안하다는 말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해해. 당연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다.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은정의 공방을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은정아,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은정은 그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펼쳤다. 안에는 금반지 몇 개와 낡은 노트가 들어 있었다. 이거 내가 가진 거 다야. 많지 않지만 내 딸한테 주고 싶어. 이게 무슨. 나 곧 큰 수술 받아. 성공할지 모르겠어. 그 전에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은정은 시어머니를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은정아, 미안하다는 말 받을게요. 그리고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수술 잘 받으세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정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미움을 내려놓는 첫걸음이었다. 은정의 딸은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쓰는 숙제가 있었다. 딸은 이렇게 썼다.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는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선생님은 그 숙제를 읽고 은정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따님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은 딸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이었다. 5년이 더 흘렀다. 다시 봄은 이제 전국에 10개의 매장을 둔 중견 브랜드가 되었다. 해외 진출도 검토 중이었다. 은정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도윤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주 한 번씩 공방에 나와 직접 작업했다.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어느 날 멘토링 프로그램 일기 졸업생이 찾아왔다. 은정 언니, 저 이번에 가게 하나 더 냈어요. 다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은정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낸 거야. 은정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꽃.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출판 기념회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인의 시간입니다. 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에요. 너무 힘든데 이 책 읽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은정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준호였다. 편지를 열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열어봤다. 은정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주제넘은 일인 줄 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책을 읽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다만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게 정말 다행이야. 진심으로. 나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살고 있어. 많이 초라해졌지.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며 살지 않으려고 해. 나도 내 책을 읽고 배웠어.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라고. 내 딸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 역할을 하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아. 내가 행복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마이너스 준호. 은정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다. 은정은 대형 컨벤션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청중은 수천 명.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저는 15년 전 눈보라 속에서 딸을 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이게 끝인가 하고.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증명했잖아요. 버려진 사람도 무시받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기립박수였다. 은정의 딸은 명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은정은 딸을 꼭 안았다.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입학식 날 은정과 도윤은 딸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다.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도윤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함께 해줘서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은정 씨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우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함께 했을 뿐이에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그녀를 은정은 가끔 찾아갔다.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은정아 와줘서 고마워. 건강 좀 챙기세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에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시어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어머니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택의 문제죠. 그래, 나는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했어. 몇 달 후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은정은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편히 쉬세요. 은정은 자신의 수익 일부로 재단을 설립했다. 다시 봄재단.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교육 지원, 창업 자금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은정은 말했다. 첫 해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시간은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고 은정도 이제 50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열정적이었다. 다시 봄은 해외에도 진출해 아시아 전역에 매장을 두고 있었다. 재단도 계속 확장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딸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재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상담한 분이 엄마 이야기 듣고 엄청 용기를 얻으셨대.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야. 영웅은 무슨,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지. 은정과 도윤은 여전히 다정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여보, 우리 내년에 여행 갈까? 딸도 데리고.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 우리 신혼여행 갔던 곳. 좋아. 추억여행이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어느 눈 오는 겨울밤. 은정은 공방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마치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 은정은 춥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딸이 뒤에서 담요를 덮어주었다. 엄마 감기 걸려. 고마워. 근데 너 왜 안 자? 엄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무슨 생각? 엄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어? 은정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내 희망이었어. 딸은 엄마를 꼭 안았다.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내가 자랑스러워.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다. 아름다웠다. 은정은 속삭였다. 눈보라 속에서도 꽃은 피어날 수 있어. 나처럼. 당신도 그럴 수 있어. 그녀의 공방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버려진 옷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버려진 사람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정은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계속되고 있었다. 가난 때문에 무시받고
폭력 속에서 짓밟혔던 며느리. 그녀는 누구도 기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은정일지 모릅니다. 버려졌던 순간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은 순간도 있었을 테니까요. 눈보라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러할 겁니다. 이제 당신의 봄이 올 차례입니다.